철면피한 전두환의 위증을 그대로 묵인하고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 대표라고 자처할 수 있겠느냐. 역사에 반한 행위를 하고도 회복시키지 않는 것이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휴대전화가 도입된 이후로 ARS 시스템을 통해서 돈 때문에 정치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기초를 닦아주신 분이 이해찬 전 대표님이십니다. 독조에 투항할 때는 누구보다 강한 투사였지만 약자를 위해서는 가장 따뜻한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 73세면 굉장히 팔팔하게 날아다니실 나이입니다. 과거에 독재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시다가 투옥도 2번이나 당하시고 그 과정에서 고문도 혹독하게 당하셨다고 합니다. 다시금 과거 독재 정권에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좀 심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가 오늘부터 닷새간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랑했던 대한민국 태극기에 둘러싸여 오늘 고국당에 돌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공무를 수행하다가 떠난 이해찬 전 총리, 가는 모습도 그다웠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한마디로 꼿꼿이었습니다. 대쪽 같은 성격에 옳은 것이 아니면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글을 쓰지도 못했고 그와 함께한 지도자는 모두 성공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이제 됐다 하고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는 그가 필요한데 떠났습니다. 세상은 이해찬 총리를 4번이나 대통령을 만든 사람으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며 맞섰던 그의 헌신과 지조, 그 정신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거목이 되어서 우리 속에 뿌리 박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지금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유해가 옮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의장대가 지하 주차장에서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관을 실은 운구차가 들어왔고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침통한 모습으로 지켜봤습니다. 오늘부터 장례가 닷새간 치러지는데 정부가 유족의 뜻을 존중해서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하지만 또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기관장을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장, 기관장, 국가장, 또 국민장, 국장 여러 가지 장례 형식이 있는데요. 김석환 평론가님, 사회장과 기관장을 결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고인이 민주평통 상임 부의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무 중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민주평통에서도 이번에 이제 공동으로 장례를 치르는 주체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민주개혁 세력의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개혁 진영 전체가 또 민주당을 포함해서 함께 장례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기관 사회장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데요. 이호 여사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회장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국가장은 국가가 주체가 돼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가장이었거든요. 그때는 행안부에서 제청을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관사회장의 경우에는 아마 민주평통의 공무 중 사망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민주평통 차원에서 지원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사회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민주개혁 진영 전체가 공동으로 장례를 치르는 형태로 비용도 그렇게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를 멘토뿐만 아니라 아버지 같은 분으로 그렇게 그동안 모셨는데 오히려 그래서 국민장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또 부담스러워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이제 과거에 국장, 국민장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사실 국장이 조금 높은 거였고 국민장은 그보다 한 단계 격이 낮은 거였는데 뭐하러 그걸 그렇게 하냐 해서 국가장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총리를 지냈지만은 그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직 대통령들의 비견된다라고 해서 국가장도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여러 가지로 본인의 소탈한 행적이나 성격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그냥 모든 사회, 시민사회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사회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장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 지원이 다소 명분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민주평통 기관장을 결합해서 국가 지원이 들어가는 사회장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 국장의 마음입니다. 사실 평생을 한 길 걷는 것 쉽지 않지만 그 길이 고난과 형극의 길이었을 때 그 길을 걷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야말로 이해찬 총리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그 자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혜원 원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해찬 전 대표님이라고 일단 칭하겠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님도 민주주의였지만 그분이 만드신 틀도 민주주의로 향하는 새로운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청년 시절에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고문도 많이 당했는데 특히 전두환 일당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말한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카랑카랑하게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민주당 의원 시절에 철면피한 전두환의 위증을 그대로 묵인하고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 대표라고 자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외치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도 교육개혁에 있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기억하는 두 가지 모습은 일단 보수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말한 분이 있었을까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에 대한 반역을 언급하면서 역사에 관한 행위를 하고도 회복시키지 않는 것이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보통 국무총리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러나 꼭 해야 될 말을 짚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주의에 씨를 뿌리면서도 민주주의를 굉장히 유연하게 발전시킨 분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제가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많은 토론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가 도입된 이후로 보다 많은 국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광장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당으로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셨던 분인데요. 우리 왜 스마트폰, 휴대전화가 보급됐잖아요. 이것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정당의 틀을 만들어주시고 ARS 시스템을 통해서 적은 돈이라도 많은 당원들이 정당의 뿌리가 되어서 특정 기업이라던가 특정 정치권에 의해서 돈 때문에 정치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이런 ARS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초를 닦아주신 분이 바로 이해찬 전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글을 올렸는데 독재에 투항할 때는 누구보다 강한 투사였지만 사회 변화에 정당이 어떻게, 정치가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선 청년 같은 모습이셨고 무엇보다 약자를 위해서는 가장 따뜻한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불러서 내장탕 사주시면서 힘든 과정을 거쳐야 좋은 정치인이라고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던 이해찬 전 대표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전혜원 원장님 또 그런 인연을 얘기하시니까 아마 더 슬픔이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청자님들도 애도의 글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이은주님, 마음이 너무 시립니다. 이해찬 총리님을 보내는 일이 너무 힘이 드네요. 찬란하게 꽃피게 될 대한민국을 보지 못하고 가시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애통합니다. 불다구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계셔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꾸만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눈물이 납니다.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했습니다. 도라에몽님, 이해찬 총리님,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영면에 드소서. 예. 이해찬 총리의 삶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삶이었는데요. 정치인 시절에 참 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해찬 총리의 어록을 좀 모아봤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이따가 준비가 되면 들어보도록 하죠. 무엇보다도 강단, 꽃꽃, 대쪽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분이었죠. 네, 호통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해찬 총리가 버럭하고 호통치는 모습들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냥 호통만 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킹메이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책사 역할을 했고요. 저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부럽다고 얘기할 만큼 든든한 어른 역할을 계속 민주당에서 해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갈등, 동기등계하고 갈등을 빚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당이 여러 번 쪼개지기도 하고 합쳐지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해찬 전 총리는 그 뒤에서 든든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통합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각별한 인연이 많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가 돼서 결국 당대표직을 내려놓거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상황이 됐을 때에도 당을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든든하게 후원자 역할을 하면서 뒷받침해줬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민주화 투쟁 경력도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대학 다니시면서 대학가 앞에 서점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녹두나 뭐 이런 서점들. 그 신림동의 광장이라고 하는 서점이 그 효시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가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신반대 투쟁하고 난 다음에 그때 민청학령 사건, 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또 연루가 돼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었고요. 또 대학 앞에 이런 서점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사회과학 서적들을 읽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 분이었기도 했고요. 또 그 뒤에도 일종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민주당이 개혁 진보 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도와줬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영을 넘나들면서 보수 진영에는 어른이 하나도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보수 진영에서도 참 부러워할 만한 분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 정치 역정을 보면 그야말로 두려움이 없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걸고 싸워왔던 그런 역정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전두환 50 청문회 때 보여주었던 기계,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록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토록 철면피한 전두환의 위증을 그대로 묵인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고 자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시험 성적 올리기라는 경쟁적 교육관에서 탈피해서 우리 자녀들이 적성, 흥미, 특기에 따라 개성을 살리고 역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도 회복시키지 않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자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의혹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인신모욕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을 탄압하고 빨갱이로 몰고 하던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 이념적인 정체성 문제를 갖고 주장하는 걸 참 보면서 참 사람이 살면서 참 별걸 다 본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혁적인 정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저는 박정희 독재하고도 싸웠고 전두환 독재하고도 싸웠는데 이 가짜지도 않는 놈하고 싸우려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가짜지도 않아요. 방금 전에 이해찬 총리 때 홍준표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모습도 우리가 봤는데요. 홍준표 씨도 추모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같이 싸우기도 했지만 참 똑똑한 분이셨다. 반대 진영에 있었지만 참 똑똑했다.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쭉 봤지만 물러서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셨다고는 보는데 전 여기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요. 이해찬 총리,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해찬 세대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뭐 이해찬 전 총리의 뭐 그 운동 예전에 민주화 투쟁을 할 당시의 행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잘 알진 못합니다만 이분이 돌아가신 지 73세 올해 되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 73세면 굉장히 팔팔하게 날아다니실 나이입니다. 왜 그런 거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과거에 독재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시다가 투옥도 2번이나 당하시고 그 과정에서 고문도 혹독하게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전 김근태 전 의장 같은 경우에도 모진 고문을 받다가 6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고문을 받아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갖고 건강을 이렇게 잃으시고 또 이렇게 일찍 세상을 좀 등지게 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큰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과거 독재 정권에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전 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해찬 총리 저도 가까이서 참 겪었는데 참 꼿꼿하기도 하고 빈틈이 없다고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충남 청양이 고향이시죠. 근데 고향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탁 한번 안 들어준 사람이다. 청탁 한번 들어주지 않아서 고향에서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원칙이 있었고 고향을 위해 무언가를 남기기보다 고향이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던 분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고향에 주는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정치권에 뭐 공천원금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해찬 총리는 아주 청렴한 분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돈에 얽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곤 하거든요. 근데 이해찬 전 총리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 공격을 받으면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적은 있어도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건 지금 정치인들한테도 배워야 될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해찬 전 총리는 책임 총리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책임 총리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총리를 지냈잖아요. 근데 그때 한미 FTA라든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으로 지금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이해찬 전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 행정수도 이전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국무회의를 하면은요, 노 대통령이 총리 말에 토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라 그래요. 그만큼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찬 전 총리한테 모든 걸 다 맡겼을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바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 4번이나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당 총재 시절에 이해찬 의원을 곁에 두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옆에 와서 딸랑딸랑하지 않고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두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렇지만 쭉 돌아보면 이해찬을 귀하게 쓴 지도자는 성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총리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 전체 과정에 계속 중요한 일을 맡겼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잘 쓴다는 것. 그러려면 내가 어느 정도 내려놔야 채울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해찬 총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명숙 총리 검찰 수사 그 기간에 담당 기자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야당이. 근데 제가 왜 이해찬 총리를 각별히 기억을 하냐면 정말 너무너무 춥던 날 서울에서 장애 집회가 있었는데 이해찬 전 총리가 옷을 꽁꽁 챙겨 입고 강단에 서셔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이것은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이며 전직 총리에 대한 모욕주기라면서 가장 투쟁의 현장에서 먼저 서주셨고요. 정말 대책회의를 하는 사무실에 아직까지 난방기구가 제대로 설치 안 해서 추운 그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오셔서 너무 소탈하게 정말 기자들이 컴퓨터에 선을 연결할 선 하나까지 있는지 챙겨주시면서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문제이고 검찰이 칼을 휘둘러서 진보 진영을 협박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싸워주셨던 그 모습을 저는 정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사의 모습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자일 때 이해찬 총리를 엄청 비판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해찬 전 총리를 뵀는데 오히려 기자가 그래야 돼. 기자가 꺾이면 안 되지. 꼿꼿한 게 기자지라고 칭찬해 주셔서 그때 사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기도 했고 이해찬 전 총리를 굉장히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이해찬 전 총리는 우리 백운계 정어리 TV를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자주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선 캠프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을 할 때 뵌 적이 있었는데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식당에 앉아있다가 오시면서 그거 그 누구야? 군인. 그래서 박정은 대령 얘기하시는 거죠. 그 내용 하고 있는 것도 잘 봤고 젊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방송하는 거 잘 보고 있다. 근데 왜 정어리 TV냐 이렇게 묻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독재에 맞서서는 투사처럼 강력하게 싸우시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소식은 늘 체크하면서 함께해 주셨던 이해찬 전 총리님, 이해찬 전 대표님 민주주의의 거목이 너무 빨리 떠나셔서 너무나 아쉽지만 그분이 남기셨던 유산은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서 민주주의의 완성, 복지국가의 완성, 한 번 더 평화라는 과제를 달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해찬 총리께서 백운계 정치 1번지 즐겨보신다고 아주 참 좋다고 잘한다고 그래서 한번 모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모시지 못하고 보내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새날인가요?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인데 새날에서는 아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원래 3층인가 봐요, 스튜디오가. 근데 이해찬 총리가 3층까지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1층으로 옮겼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정말 민주화의 거목, 이해찬 총리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